안녕하세요. 영화다음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리당 김민현입니다. 그게 왜 유리예요? 유리가 거울이 되기도 하고 네. 누군가 비춰주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를 감독님이 CG로 네, 넣어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오늘 다루는 보시고. 영화에서 네. 제가 제일 중요한 사물이 뭘까? 거울 혹은 유리가 아닐까? 그리고 그쵸. 포스터를 봐도 그 유리의 이미지로 꾸며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유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지금 포스터가 둘 다 유리 깨진 이미지고 네. 뭐 영화 자체가 유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글라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지난 몇 년간 슈퍼히어로 장르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히어로 장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영화들을 보잖아요. 마블도 있고 DC도 있고. 네. 근데 슈퍼히어로 장르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약간 슈퍼히어로 장르의 미답지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그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최고작이 맞아요. 무엇이냐, 네. 식스센스냐, 언브레이커블이냐, 그러니까 경론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144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12의 제곱이네요. 언브레이커블 보고 와 이런 영화를 내가 몰랐다니 굉장히 재밌다. 슈퍼히어로의 새로운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시리즈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뭐 걸작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독특한 독창적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풀려나가는 어떤 그 전형적인 장르의 법칙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놀라운 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슈퍼히어로 장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역시 아직도 이 장르에 남아있다는 거를 M. 나이트 샤말란이 보여주죠. 일단 이 작품이 이 3부작이 이 두 편은 지금 최근에 나와서 작년, 그 다음 3년 전에 나왔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언브레이커블은 벌써 나온 게 2000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굉장히 큰 그림을 맞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맞아요. 자기의 작품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나가려는 야심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23 아이덴티티가 개봉했을 때 네. 누구도 언브레이커블의 그러니까요. 속편이라고 몰랐었습니다. 네. 다 보고 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요. 정말 식스센스급 어떤 대반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그런 존재감 같은 것들이 다음 3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감독의 야심 같은 것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부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브레이커블이 나온 지 17년 만에 두 번째 속편이 나왔고 그 다음 19년 만에 세 번째 속편이 나와서 완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시대의 3부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언브레이커블이 이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데 그때 나올 때는 슈퍼히어로 장르가 지금 같은 핫한 장르가 아니었어요. 네. 배트맨 시리즈는 있었지만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없었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나오기 전이었었고 네. 그다음 마블이 영화를 만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창기에 언브레이커블 같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샤말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마블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슈퍼히어로들을 연결시키는 네.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그런 것을 어떤 아이디어로 굉장한 그런 부분들을 성공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사실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하나가 M. 나이트 샤말란이에요. 왜냐하면 샤말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말 뭔가 이상하고 기괴하고 특별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연결시키기만 하면 정말 마블 비슷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17년 만에 해주신 거고요. 23 identities live in Kevin's body. Who are you?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마블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되는데 샤말란 자체는 첫 번째 영화인 언브레이커를 만들 때 이미 23 아이덴티티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나중에 감독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 원래 생각해놨던 거였어라고 네. 작가들도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의 네. 뒷수습을 하는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이 20년 된 아이디어다 이래야지 더 뭔가 엄청난 그렇죠. 느낌이 네. 들죠. 근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언브레이커블에 집어넣었다가 사용하지 않은 장면들을 17년 뒤에 19년 뒤에 작품에 그 잘린 장면들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구상한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그리고 감독도 이제 2000년에 만들었던 영화를 아주 오랜만에 새롭게 또 리부팅 시킨다는 의미에서 네. 그때 찍었던 화면을 다시 갖고 온다든지 그래서 플래시백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기법을 맞아요. 비슷하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래스의 초반부의 어떤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23 아이덴티티 카메라 기법이 어쩌면 언브레이커블에서 나왔던 기차역에서 흔들리는 카메라를 그렇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시리즈야라고 감독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인물들은 예를 들면 거꾸로 보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일라이저가 그렇기도 하지만 조셉이라고 네이빗 던의 아들이 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언브레이커블에서. 이런 것들 사실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카메라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3부작인데 이게 3부작도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3부작이 있다고 치면 중요한 인물이 있다가 그 인물이 어떤 시련을 겪었다가 그 다음에 완결된 어떤 형태를 끝내잖아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네.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영화는 3부작이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첫 번째 영화인 언브레이커블에서는 이제 일라이저와 그 다음에 데이빗 던의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엉뚱하게도 두 번째 작품은 정확히 정반대편에 가서 이 케빈이라는 혹은 비스트라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다가 세 번째는 야치 정반합처럼 두 가지를 합쳐서 이 3부작의 완료를 글래스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3부작의 구조를 갖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믹스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첫 네. 번째 편은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23 아이덴티티는 슈퍼 빌런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일라이저 그렇죠. 역시 빌런이기도 하지만 빌런이지만. 그래서 3편에서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시리즈의 어떤 단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글래스로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두 작품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야기의 전체 어떤 주제의식이나 구도나 이런 것은 언브레이커블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정서적인 측면 같은 것은 23 아이덴티티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래스가 완결이 되는데 어쨌건 이 세 편의 영화는 한 편만 보셔서는 예를 들어서 23 아이덴티티를 하나만 보시면 사실은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재미나 이런 것의 한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회에 한번 쭉 같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영화당도 기왕이면 114회, 44회까지 다시 보시면 네. 오늘 언브레이커블 얘기를 다시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편에서의 언브레이커블에서의 데이빗 던의 탄생과 2편에서의 케빈 혹은 비스트의 탄생을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네. 완전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두 개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 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무능력자인가? 혹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약간 평균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받거나 그 압박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3편에서 폭발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관된 주제의 다른 방식의 어떤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부작을 뭐라고 지칭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부작에 나오는 이 슈퍼휴먼은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셋이 나오는데 둘은 슈퍼 빌런이고 네. 하나는 슈퍼 히어로란 말이에요. 근데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다 중요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은 3편의 제목이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게 아닌가. 미스터 글래스가 제일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사실 이 3부작을 데이빗 던 3부작이라고 해도 안 되고 케빈 3부작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일라이저 3부작, 다시 말하면 글래스 3부작이라고 지칭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3부작은 희대의 3부작이면서 희대의 슈퍼히어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일단 빌런이 주인공인 슈퍼히어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있는데 뭐 조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주인공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슈퍼 빌런이든 슈퍼 히어로든 그 슈퍼라는 말이 붙게 된 이유는 뭔가 초강력한 의미가 있어서야 되는 건데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글래스라는 인물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강한 사람이 슈퍼히어로 장르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이 3부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슈퍼히어로지? 혹은 어떻게 슈퍼빌런이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사실은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라는 거죠. 물론 한국에 개봉되기는 23 아이덴티티로 개봉이 됐지만 원제는 스플릿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안 깨지는 사람, 다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분열되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걸 통합해서 보여주는 게 유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 3부작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네. 이걸 약간 좀 대중적으로 푼다면 네. 1편은 데이빗 던 네. 시리즈, 2편은 케빈의 탄생,
3편은 글래스의 탄생 이렇게 해서 4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하나씩 배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네. 샤말란 감독님이 이제 더 만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안 만드실 것 네, 같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네, 어쨌건 20년간에 걸친 이런 장대한 3부작 시리즈인데 혹시 세 편 다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블 영화를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상이라고 해봤자 판초오이 같은 거잖아요. 네, 비옷. 네. 그러니까요. 오이 하나 입고 나와서 슈퍼히어로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돈은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창의적으로 해서 실제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네. 이 세 편 자체가 실제로 엠 나이트 샤말란에게 거대한 불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엄청난 성공한 작품이죠. 어쨌건 이 세 편의 핵심은 어마어마한 볼거리를 눈요기를 하게 해주는 작품은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이 슈퍼히어로 장르 속에서 구사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일본 브리핑을 또 어떻게 해주실까 네. 궁금하고요. 네, 일본 브리핑은 오늘 제가 여러 개 뭐 유리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해서 유리를 다 짜맞춰 볼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제일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하면 분열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23개의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어떤 한 단편으로 이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혁 작가님 컴퓨터 바탕화면 보는 거예요. 네, 제 바탕화면으로 직접 만들었고요, 제가. 아, 실제로요? 네, 실제 이 장면은 23 아이덴티티 속에 나오는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폴더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혹시 그 컴퓨터 바탕화면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론별로 하나요? 아니면 뭐? 더 이상 폴더를 만들 자리가 없으면 그제서 그래요?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네. 폴더가 쫙 산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쌓여 있어서 환공포증 있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그렇죠. 정도의 지경. 네. 그래서 제가 이 바탕화면을 보는 순간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1분 브리핑을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곳이다. 자, 23개의 자아 플러스 24번째 자아인 비스트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셌거든요. 24개예요. 24개입니다. 실제로. 13 플러스 1 네. 폴더 아이덴티티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폴더 정리는 24개 자아 중에 누가 한 것일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요주의 인물이 데니스인데 데니스는 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폴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만 삐뚤어져도 뭐가 묻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거나 이름별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니스는 일단 아니다. 파트리샤 역시 약간의 강박증이 있습니다. 파트리샤가 샌드위치를 자르다가 샌드위치가 제대로 안 잘리니까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다시 샌드위치를 자르는 모습을 보면 역시 파트리샤도 아니다. 그리고 헤드윅 역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헤드윅은 이런 거 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명을 압수를 해봤는데요. 1번, 2번, 3번 베리와 제이드와 오웰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드는 당뇨가 있는 환자로 나오는 자아이고요. 오웰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보기에는 폴더를 정리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리입니다. 베리가 폴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자기가 1번이에요. 네. 자기가 정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1번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배치, 그러니까 1, 2, 3번 왼쪽에 빼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모아두는 배치 같은 것들이 어쩌면 예술적인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의 배치일 것 같아서 베리는 패션을 연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치를 아마 베리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깨알같이 헤드윅이 왜 9번일까? 9살이기 때문에 헤드윅을 9번에 넣고 ABC 순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 역시 베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가 패션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23번에 있는 미스터 프리차드가 제일 마지막 번호인 것은 저분이 영화학자이기 때문에 영화를 싫어하는 베리의 취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베리가 이 폴더 디자인을 했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한번 일본 브리핑을 꾸며봤습니다. 24개라는 것도 또 영화적이네요. 영화가 24프레임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23프레임이었다가 비스트가 되면서 들어가는 완성이 순간 되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저의 있겠네요. 일본 브리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네.
The human brain is the most complex object in the universe. We look at people with multiple personalities as less than. What if there's no limit To what they can become. to who are you? Aren't you the clever one? An individual with multiple personalities can change their body chemistry with their thoughts. Someone's coming for you. Who's coming? The beast. The world will understand now. The beast is real.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23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저는 평론가님이 23라고 할 줄 알았는데 23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 23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네, 뭐 어차피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잖아요. 원제는 스플릿이니까. 그게 한국적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자, 23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텐데 일단 뭐 배우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임스 맥커보이는 정말 약간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개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신나하는 게 느껴지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일단 23개, 물론 여기에는 뭐 23개가 다 나오진 않지만 23개의 자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연기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연기이기 때문에 하면서 신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극에서 어떤 뭐 모노드라마를 하든 어떤 경우 이제 멀티맨 같은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기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배우가 신나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제작비가 진짜 많은 영화였고 이게 잘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였다면 사실은 특수효과로 해결할 거를 연기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에서의 제임스 맥커보이가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 영화의 핵심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다중인격의 연기를 잘 못하는 순간 이렇게 일일이 계속 연기로 보이면 사실 이 영화 못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맥커보이가 이 영화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이 배우의 비중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기도 과하지 않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9살 소년의 연기도 해야 되고 패트리샤라는 약간의 여성 리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다혈질적이고 강박이 있지만 또 힘을 쓰는 데니스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헬스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비스트 하려고 근데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 헤드윅을 표현할 때는 약간 혀를 뭉갠다든지 패트리샤를 할 때는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약간 몸을 약간 좁힌다든지 데니스 역할을 할 때는 팔짱을 끼고 약간 몸을 크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과 그러니까 혀와 얼굴 표현으로 그걸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전 CG 없이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비스트는 이제 육체적인 능력으로 압도하는 슈퍼빌런인데 네. 사실 제임스 맥커보이가 몸이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실제로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안 받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배우가 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근육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도 좀 훌륭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 영화는 이제 엠 나이트 샤말란 영화가 흔히 그렇듯이 저예산 영화죠. 네. 그래서 900만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물론 이제 마케팅 비용은 많이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거둔 수익이 국제적으로 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낸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160만 명이 들었어요. 네. 이런 적은 규모의 영화가 160만 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슈퍼히어로 영화치고는 적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제작비가 제일 적은 영화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자, 어쨌건 이 영화의 제목은 스플릿이죠. 원래는 한국에서는 23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쪽에서 실제로 그 사례가 있죠. 네, 네. 빌리 멀리건이라는 사람인데 국내에도 빌리 멀리건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책이 나와 있기도 해요.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자아가 24개라는 거죠. 근데 이 믿기 어려운 얘기를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슨 정신의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다 인정이 돼서 무죄 방면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갖고 와서 영화에 그대로 24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 케빈이라는 사람 얘기로 풀어낸 거죠. 네, 일단 이 영화는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새로운 호러 스릴러 영화의 시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언브레이크블과 연결 지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후반부에만 드러나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영화가 각각 다른 놀라운 지점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장르로 접근했다는 게 재밌었던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슈퍼히어로의 탄생기처럼 보였고 네.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드라마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3편에는 그게 또 합쳐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에서 이제 미스트란 캐릭터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딩에 등장하는 브루스 윌리스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 장르를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코 스릴러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의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이코 스릴러, 사이코 드라마라는 장르를 슈퍼히어로 장르의 어떤 수혈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스트라는 캐릭터는 단순히 다중인격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중인격으로 내 속에서 짐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비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이 인물은 총을 맞아도 거기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막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르적인 차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굉장히 흥미로운 착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 슈퍼빌런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예를 들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이라든지 혹은 다중인격이라든지 영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리성 인격 장애를 가진 인물이 주인공인 건데 그 인물의 그런 특성을 병리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슈퍼히어로 장르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슈퍼히어로, 슈퍼빌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적인 착상을 하는데 네. 그 완성된 영화가 바로 23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런 의학적인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사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비스트의 존재 그리고 이 여러 자아를 가진 존재가 케빈의 존재가 어쩌면 실패작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지만 실패작이면서 동시에 실패작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알리바이를 박사가 계속 의학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학적으로 이런 빌런이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그냥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니라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Well, we look at people who've been shattered and different as less than. What if they're more than us? What? Do you believe them? Your patients? 네, 이 작품이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글래스 3부작이라고 했는데 특히 두 번째 작품이 23 아이덴티티까지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 3부작의 핵심이구나. 그렇죠. 일종의 네. 고통받는 자들의 연대를 다룬 3부작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약간 고통을 심지어는 신성화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극 중에서 이 가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슈퍼빌런의 논리는 뭔가 하면 고통을 받은 사람일수록 순결한 자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자일수록 불순한 자다라는 것이고 극 중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희는 고통을 모르잖아. 고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데 Only through pain can you achieve your greatness. 영화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슈퍼히어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관찰력도 뛰어나고 고통을 받아서 사격술도 능하게 됐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발장 소용없을 것 같고 끔찍하고 인생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네. 그 초반에 케이시라는 그 여자가 납치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케이시는 굉장히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이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라고 하는데 플래시백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사냥을 나갔던 플래시백이 나와서 어린 시절에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플래시백이 계속 거듭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케이시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알게 되면서 고통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연대 같은 것들이 있구나를 후반부에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연대기 같은 주제가 후반부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일들에서 이 슈퍼 빌런은 비스트라고 지칭이 되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누가 비스트인가, 네. 누가 짐승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어린 시절에 학대랑 관련된 어떤 짐승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다루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3개의 자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네.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케빈이라는 아주 약한 자아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 고통받았던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아서 자기의 자아를 닫아버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케빈을 도와주기 위해서 22개의 자아가 생겨난 거거든요. 23개의 자아까지 생겨나는 거죠. 케빈이라는 약한 존재를 막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자아들이 그만큼이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가면을 쓰는 것 역시 어쩌면 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받는 자아를 얼마나 잘 감싸주는가, 걔가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영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이제 스포일러가 아닌 측면에서 연결 부위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보면서 갑자기 장르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브루스 윌리스가 17년 전에 나왔던 영화를 호출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영화에서 이제 이 비스트랑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TV에서 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그래서 보던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16년, 17년 전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라고 말하면 딱 멋있게 마지막에? 네. 미스터 글래스라고 말을 해주죠. 이건 너무 약간 폼 잡는 느낌이 있긴 해요. 15 years ago. And they gave him a funny name too. What was it? Mr. Glass. 1편 끝날 때도 미스터 글래스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편의 연장선상인 거를 마치 식스센스의 마지막 반전처럼 한마디로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나이트 샤말란이 되게 좋아하는 방식의 연출인 것 같아요. 그 대사와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3부작이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바로 그 직전에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부작에서 핵심은 무언가 하면 첫 번째 영화였던 언브레이커블에 나왔던 슈퍼빌런인 미스터 글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인 23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두 번째 슈퍼빌런인 이 케빈이 있게 되는데 비스트가 있게 되는데 이 둘이 겹치는 순간 그것을 또 호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슈퍼히어로와 슈퍼빌런이 엮이면서 영화가 절묘하게 딱 끝나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네. 그런 진짜 기가 막힌 고리에 해당하는 장면이었죠. 끝은 세 번째 가서 봐야 됩니다. 이 편에서는 사실은 이제 곧 시작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만 주고 네. 글래스에서 엄청난 격돌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 23 아이덴티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23 아이덴티티를 보고 나면 글래스를 안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 연속급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네. 싶기도 하네요. 네.